뉴욕 증시가 유럽 지역 재정 위기 확산 우려감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통한 유로존의 지원 가능성을 일축하고 재정 위기에 휩싸인 그리스에서 폭동이 벌어진 점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다우는 347포인트, 3.2% 급락했습니다. 유럽도 유럽 지역 재정 위기 우려감으로 4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통화 정책회의에서 유로존의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실망 매물을 불러들였습니다. 유가도 급락하며 배럴당 77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냉각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달러 강세가 유가에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86달러, 3.6% 급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사상 최저인 1% 기준금리를 13개월째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 국가 발행 채권을 사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천 건 감소한 44만 4천 건을 기록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인 44만 건보다는 많았습니다. 한편 미국 소매점들의 4월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0.5%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이란 기대에는 미흡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승증시의 최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빠진 데 따른 급락이 좀 진정이 됐으면 했었는데요. 간밤에 또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루 폭으로는 굉장한 폭이었습니다. 다우가 3%대 급락함으로써 350포인트나 빠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4월 동안 600포인트는 좋게 다우 기준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왜 추가 급락했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역시 문제는 유로존에 있었는데요.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또한 금통위를 열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유로존에 대한 국채 매입 가능성을 일축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은 악재였습니다. 그리스의 폭동 얘기도 들려왔고요. 어쨌거나 유로 달러 지금 환율이 1.25달러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유로화는 폭락했습니다. 유가도 급락하면서 금값은 또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정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보다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다면서 이제 슬슬 걱정이 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난리도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지역 재정위기 확산 우려감이 이제 장 후반에 일부 투매성 매물이 쏟아진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통한 유로존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고, 또한 재정위기에 휩싸인 그리스 폭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극도로 냉각시켰는데요. 여기에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장 후반 이제 기관 투자가 주문 실수로 이제 추정되는 가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장중한 때 998포인트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또 덩달아 대규모 투매 물량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47포인트 하락하면서 3.2% 하락을 해줬고요. 대형주 위주 S&P 지수 같은 경우는 37포인트 하락하면서 3.2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수치를 내보였지만은 아무래도 유럽 지역 재정 위기 확산에 따른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유로존에 대한 지원책을 일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 의회가 구제 작업 대가로 약속한 고강도의 긴축 법안을 승인하면서 아테네 시내에서는 폭동이 발생했는데 이를 지켜본 월가 투자가들이 또 오후들에서 급격한 매물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살펴보면은 개장자와 추가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3주 연속 감소를 보였고요. 네. 전주 대비 7.건 감소했습니다만은 또 어느 4월 동일점포 매출 실제 예상치 미흡하면서 실망 매물이 불러왔고 또 소매업종 주가도 하락시켰습니다. 일단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 보험업종, 석유화학업종이 한 3에서 5% 이상 하락했고요. 국채 유가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유럽발 위기가 세계 경제 회복에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를 비치면서 원유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77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또 유로와 이제 파운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유발된 점도 유가 하락의 촉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우가 1,520포인트로 끝났는데 장중에 만선을 이탈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주문 실수를 냈다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아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예. 장중한테 998포인트, 얼추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일단은 그러면서 장중한테 10,000포인트가 붕괴되게 되었습니다. 이날 사실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이 보이게 됐지만은 일부 이제 판 트레이드 주문 실수라 비롯됐는데 잠깐 엎어보면은 3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웹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그 폭로의 원인을 찾으려고 주문이 폭주했는데 뭐 LP통신이나 CNBC 관계자의 말을 이어가면은 그 이 트레이더가 PNG죠. 프록트 앤 갬블의 매도 주문을 내면서 숫자를 이제 100만 주를 빌리언 10억 주 주문을 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PNG 주가 장중한테 62달러에 거래되던 그 장중 갑자기 매도가 집중되면서 39달러 47센트까지 하락하게 됐고요. 물론 주가는 종가에 61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당히 지금 그 다른 이를 지켜본 다른 투자가들도 일단 실망 매물을 쏟아냈던 것 같고요. 물론 주가 폭락의 배경에는 뭐 유럽 재정 위기 확산의 불안감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주문 실수의 파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켜보니까 다우가 만선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덩달아서 투매했던 물량도 적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슬슬 지표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요. 문제 유럽 얘기를 그 다음으로 좀 밀어보죠. 앞서서 얘기하셨듯이 뭐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는 양호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문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는 소폭 미흡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3주째 감소를 이어지면서 1개월 치여치를 기록했고요. 전주 대비 한 4천 건 감소한 44만 4천 건이 나왔는데 물론 추정치 44만 건에는 살짝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뭐 계절적 변동성을 제거하는 4주 이동 평균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직전 대비 한 4,700 직전 그 대비 4,750건 감소하면서 45만 8,500건이 나왔고요. 뭐 어느 정도 그 연속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5만 9천 건 감소한 45만 9천 건이 기록했는데 익명의 한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같은 경우가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고용의 반등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더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서 발표한 ADP의 민간 부문 고용 그리고 중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다 뭐 그럭저럭 괜찮은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진짜 4월 고용 동향에 또한 관심이 증폭이 되는군요. 한편 미국의 1분기 생산성도 결과가 나왔는데 증가율이 연일로 3.6%로 좀 낮아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1분기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는 한 3.6% 나왔는데요. 뭐 전분기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예상치는 소폭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그 이전보다는 고용을 늘리고 있지만은 예상만큼 그 채용을 확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뭐 그 3.6% 연율 증가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은 예상치는 한 2.6%였기 때문에 예상치는 웃돌았던 수치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 생산성 같은 경우는 한 6.3% 정도를 기록했고요. 물론 이 생산성 증가율을 이제 12개월 단위로 환산하면은 일단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어느 정도 그 리세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그 인력의 생산성 개선에 집중했기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지표에서 굳이 좀 가장 안 좋았던 지표를 꼽아라라고 하면 바로 이 소매 관련 지표가 아니었나 싶은데 미국의 4월 동일 점포 판매 조금은 실망스러웠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그 전일 발표된 이제 세 가지 중요 지표 중에서 사실 뭐 실업 수정 신적 건수나 노동 생산성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매 점포 판매였는데 네. 그 4월 동일 점포 판매가 일정 부분 실망치를 준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그 0.5% 증가세는 보였지만 기대치 1.7%는 미흡했고요. 뭐 이러한 점이 미국의 소비 회복이 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수익이 나왔는데 한 28개 소매점 가운데 거의 70%에 달하는 소매점들이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고 뭐 대표적인 의류 소매점인 갭하고 청소년 의류업체인 에버크롬비 앤 피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뭐 이 영향으로 이제 소비주들이 그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아무래도 회원제 할인 업체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한 2% 이상 그리고 타겟이 1.3%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 유로존 얘기를 좀 해보죠. ECB에서 우리 금통위원 비스무리한 회의를 열었는데 금리는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됐지만 유로존에 대한 채권 매입은 지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축해서 지금 유럽도 뉴욕도 모두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준금리 동결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저금리죠. 1%를 다시 동결을 했는데, 뭐, 궤도로 현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ECB에서 2008년 10월 이후에 모두 7차례에 걸쳐가지고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떨어뜨린 이후에 사상 최저금리를 현재 지금 13개월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느 정도 그 ECB의 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이제 그리스 재정위기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또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려고 ECB가 또 어느 정도 올 4분기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동결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ECB의 국채 매입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일단 트리스 총재는 이제 금융통화정책회의 직후 열린 이제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ECB의 국채 매입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네. 트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 지속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공공재정의 정리를 위해서 각 국가에게 단호한 행동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트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했고, 단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은 시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는 13개월째 1% 사상 최대치로 동결했지만 유로존 다른 국가 재정 위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푸는 채권 매입은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이 같은 유럽의 재정 위기가 미국 경제 전망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한 뉴욕 증시는 부담을 더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분위기가 일파만파 유럽의 재정 위기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폭동이 일어난 원인, 그리스 의회에서 아주 고강도의 타이트한 긴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전일 오전 같은 경우, 오후 같은 경우, 미국에 이제 그런 또 주문 실수가 나왔던 연인 중에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스를 지켜보는 월가 투자가들이 아테네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 의회 같은 경우는 일단 긴축안을 승인했습니다. 유럽 EU하고 IMF 1,100억 유로의 긴축안을 승인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 재무장관은 85억 유로의 채권 상환 자금이 없다고 밝혔고요. 사실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오늘 긴축안을 승인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그 재정 원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세금이라든지 세금의 인상, 그리고 공무원 급여 삭감, 그리고 연금 삭감,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계속되는 파업을 유도하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긴축안을 승인하면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3% 인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스 1차 지원분, 지금 아웃라인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것을 이제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각국 의회 승인이 그리스처럼 필요한 상황, 또 정상들의 어떤 그 서명, 사인까지도 지금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 최대 경제 국가고 사실상 ECB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독일이 오는 7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의회 표결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약간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금일 7일 정도 오늘이죠. 의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자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통과하는 쪽으로 거의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유로화의 급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1.30달러,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1.27달러도 지금 깨지고 1.25달러대까지 내려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유럽의 그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도 거의 1.2640까 50까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품 쪽 얘기도 궁금한데, 유가도 분명 이 달러와 상대적인 초강세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일 3.6% 하락하면서 거의 폭락세가 나왔는데요. 네. 77달러 11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세계 경제 회복세를 냉각시켜서 그렇다 보다면은 유류 수급가 위축되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작용했고요. 또 여기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어느 정도 곤두박질치면서 미 달러화가 이제 그 달러 인덱스라 그러죠. 84.88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달러 강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금값 같은 경우는 5개월 최고치를 보이면서 온수당 얼추 1,20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반등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사흘 동안 600포인트나 뇌져버린 다우,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 글쎄요.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기초로 해서 반등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용 관련 지표 일정 좀 상세하게 챙겨보고요. 그 다음부터 반등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그렇죠. 사실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 4월 중순이후 그 실적 발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늘 최근에 나오는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4월 고용 동향에 있어서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3개월 연속 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의 경우에도 한 9.7%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교육 같은 경우는 지난달 16만 2천 건에서 20만 건으로 증가하면서 3년내 이제 최고 수준으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신규 고용 증가가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한다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다음 주로 접어들게 되면 주 초반에 이렇다 할 경제 지표가 한산한 가운데 주 후반으로 발표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그 발표 중에 중요한 그 시스코가 있는데 기술주인 시스코의 실적 발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14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실리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또 하나 이제 4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되는데 일단 미시건대 소비자 실리지 잠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4월 중순 발표가 나올 때 예상치를 하회한 69.5가 되면서 어느 정도 5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 4월 중순기에 미국 시장에는 약간 악재를 작용했었고요. 물론 지난 그 4월 30일 확정치 발표할 때도 72.2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찬물을 붓게 됐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그 4월 소매 판매에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500선까지 내려온 다우가 과연 반등을 하면 한 번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한데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좋았다라고 했을 때 주말에 뉴욕 증시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요. 일단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사실 전일 같은 정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우는 한 1,700포인트, 즉 한 150포인트 수준에서 마감할 것이라고 봤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 가장 물론 뭐 1,52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200포인트 정도는 좀 오버슈팅 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10,000포인트 이탈의 500포인트 회복보다는 그 다우 일중 흐름을 봐도 거의 한 750 정도에서 마감할 정시가 어떤 주문 실수라든지 또한 아테나의 그 폭등이죠. 그런 게 네. 끼쳤기 때문에 어느 금요일 밤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또 전일의 낙폭이 너무 과했던 등 그게 반영된다 그러면은 다우지수는 일정 부분 1,800포인트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봉 하나 캔들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예, 그 주문 실수 때문에 밑에 밑꼬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고용지표 좋게 나와서 1,800포인트까지는 다우 주말에 반등했다. 이런 소식 월요일에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증시는 유럽발 위기 때문에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다우지수가 350포인트나 급락하면서 3%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또 흘러갈는지 전망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유럽발 악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딱 예상하셨던 대로 1,670, 80 정도에서 끝나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밤사이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어요. 오늘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까지 밀릴까요? 오늘 뭐 지수상으로는 미국 증시의 상황을 반영을 한다면 뭐 또 한 40-50포인트 급락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까지 그 급락해서 시작을 한다면 뭐 그 단기 매수 타이밍이 또 오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네. 뭐 간단하게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왔는데요. 네. 해외 증시 상황을 일단 뭐 기술적이나 심리적으로 좀 본다면 전일 미국 시장에서 뭐 언론 보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주문 실수가 진행이 됐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설사 주문 실수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랫꼬리를 10,000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주문 실수가 아니라 정말 뭐 이제는 장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뭐 누군가 던졌다면 이거는 뭐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도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지수가 일시적으로나마 10,000포인트까지 가면서 크게 소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후자가 더 좋은 사안이지만 전자 역시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20일 이동평균선은 1,650포인트 깨고 내려가도 추세는 변함없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뭐 그 시장 전체와 주도주가 약간 그 갭이 상당히 크게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전체로 보면 뭐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뭐 밑으로 조금 더 흐를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중기 지지라인까지 지금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시장은 항상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주도주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주도주 중심으로 시장을 본다면 뭐 오늘 3, 4% 혹은 4, 5%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은 견조한 상태이다. 한 3, 4, 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주요 자동차나 IT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1선까지 모두 살아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변수, 일단 뭐 해외발 이런 악재가 있긴 하지만 사실 지수도 지수지만 지수가 많이 빠진다고 해도 주도주만 살아있으면 괜찮은 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의 변수를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의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전일 시장이 그 해외발 악재를 어떻게 소화해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네. 전일 시장은 그 해외 증시 악재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소화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국, 뭐 미국도 3% 이상 급락하는 장세에서 국내 지수가 약 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가장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유에는 뭐 단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도주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도주 자동차 쪽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IT 쪽에서도 단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전반적으로 IT나 자동차의 그 대형 종목들은 기간이 막판에 그 비차익 매수로 종가 관리를 해나가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인데 이 주도주들에는 또한 시장 예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들의 시장 예시적인 기능을 감안할 때는 네. 뭐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하니까 뭐 미국 증시가 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국내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 전망하지 않지만 뭐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때문에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수급이지 않습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7,500억 가까이다 현물을 던진 점. 이 점이 규모가 만만치 않아서요. 예, 이는 뭐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이 주도주로 분석을 할 때는 시장에 대해서 뭐 아직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수급적으로 보면 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기관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약 3,300억 원가량 유입이 됐습니다. 네. 최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큰 폭의 물량들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그 기관의 물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나흘간의 비차익 매수의 합을 보면 약 1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 최근 4일간 외국인이 시장에서 1조 원가량을 매도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기관이 비차익 매수를 통해서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여기다 대고 매도를 던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고점에서 그 외국인이 1조를 매도를 했는데도 주도주는 견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그 시장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데 이것을 기관이 받아내는 이러한 양상들은 결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 과거 IT와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했었던 시기에 그 수급전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해온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가요? 예, 제가 어제 좀 급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네. 최근에 그 시장의 하나의 사이클은 보통 한 4년에서 7년 동안 하나의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 네. 외국인에게 국내 시장이 개방된 뭐 90년대 중반 이후에 국내 시장의 사이클은 거의 이러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로 열고 여기 보면 2003년에서 2008년 사이클은 제외라고 기재를 해놨죠. 네,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기관 주도의 장세였습니다. 기관 주도의 장세고 또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없는 것이 IT나 자동차에서 시장을 이끈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들 그리고 인프라 산업군들 중동이나 중국의 수혜를 크게 받았었던 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주도주 측면에서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이클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켰습니다. 네. 이 외의 모든 사이클에서는 뭐 이러한 수급적 메커니즘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예. 먼저 맨 아래 영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네모로 칠한 그 영역에서는 그 통상 이때는 그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뭐 은행으로 가더라도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매력을 못 느끼는 많은 투자자들이 결국에 증시로 자금이 그 유입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있죠. 저점에 매도하는 투자자들. 네. 이때는 2, 3년간 하락장이 지속된 국면이기 때문에 네. 기다림에 지친 그 개인들의 절망 매물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네, 안 오르니까. 예, 그거를 그 기간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천천히 매수를 하죠. 이때 기관들은 항상 보수적인 자세를 고수를 하는데요. 네. 이때 보수적인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뭐 주가가 좀 오르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지표나 그 펀더멘털을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이때 뭐 매수의 좀처럼 저점 매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이나 펀더멘털 개선이나 경기회복을 서서히 체감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게 되면 좀 공격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과 특히 주도주들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죠. 네, 기관보다 늦게 사기 시작하지만 더 공격적으로 산다는.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종합주가지수나 주도주들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기관들이 밑에서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기관들은 매수나 매도를 항상 그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관들의 보수적 매도와 외국인들의 공격적 매수가 융합이 되면서 지수는 급등을 하게 되고 주요주 역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던 것이 어느 정도 그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관은 보수적 매도로 해서 그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네. 이때 그 펀드의 환매도 상당히 발생이 되긴 하지만 네. 현금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이제 뒤늦게 추세 개선을 확인한 개인들이 매수에 서서히 동참하게 되죠. 그게 문제네요. 예, 이 개인들이 직접 매수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간접 투자로 해서 펀드의 자금이 그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펀드의 자금이 확대가 되면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관과 개인이 동시에 재매수하는 영역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보수적인 매도를 하죠. 이 보수적인 매도라는 거는 아래 호가에다가 파는 게 아니라
위에 호가에다 대놓고 물량들을 계속해서 그 정리를 고점에 하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경기가 서서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외국인들은 경기 둔화를 확신을 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매도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러한 국면입니다. 예. 뭐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뭐 이러한 시점이 아닐까.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면 네. 아직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뭐 단기적으로 뭐 한 일주일 정도 눌림목이 진행이 될지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쯤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 항상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금이 이 시점일지 이 시점일지 뭐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지금이 이 부근에 있는 것만은 수급적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밑으로 급락하는 양상, 이후에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네. 통상 시장은 이렇게 급락하지 않습니다. 통상 시장은 그 고점을 찍더라도 다시 싼 고점을 형성을 하든가 네. 아니면 뭐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포인트만 그려주셨군요. 예, 네. 포인트 수급적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지금 팔는지, 지금 아니면 가장 많이 판 상태인 건지,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슬슬슬 매도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어제 바로 출연을 하셔서요, 전략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주도주는 계속해서 끌고 있고, 특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자동차 포트폴리오 잘 가고 있는 거 건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예. 이러한 상황은 뭐 전일과 다름없이 오늘도 계속 그 같은 투자 전략을 고수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미국 증시의 상황을 보면서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략 수정? 전략을 수정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예. 통상 그 항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증시나 그 어떤 우발적인 변수보다는 네. 국내 증시 자체에 대해서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주도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주도주들에 대해서 강성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뭐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설사 주도주가 예기치 못하게 단기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회복하지 못해도 주도주는 반드시 회복하는 경향이 뭐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중장기 투자자는 아직 버릴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주도주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IT는 이미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슬슬 IT 무슨 부품주들도 조정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전히 어제와 같이 주도주는 사실은 IT보다도 굳이 1등을 찾으려면 섹터 내에서는 자동차입니까? 네, 주도주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긴 얘기인데요. 네. 그 얘기를 뭐 이 굉장히 짧게 자리에서 하자면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주도주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뭐 제일 모직과 같은 종목을 주도주로 보는 투자자들도 있고, 네. 혹은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냥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그냥 주도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주도주는 통상 시장이 하나의 사이클에서는 단 하나의 주도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 주도주는 저점 대비해서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높이 그 상승한 종목들이 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네. 여러 가지 자세한 이유를 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뭐 개인적으로는 기아차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거 사례를 뭐 짧게 비교를 해보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주도주는 뭐 이미 다 지나고 나서는 모두가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죠. 네, 아까 그 사이클에서 뺐었던.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두산그룹주가 중공업 그 주도주다, 혹은 뭐 동양제철화학과 같은 종목, 지금의 OCI죠. 이런 종목이 주도주다. 당시에. 뭐 그 당시에는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에 주도주였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지금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과거 현대중공업이 보여줬던 시장 리드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네. 기아차가 주도주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지지난번에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봤고 어제는 관련 뭐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호 하이텍 얘기를 들어봤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시장의 트레이딩은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그 주도주 내에서 이 주도주라는 건 이제 주도 업종이죠. 예. 지금은 이제 자동차와 IT이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종목들만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종목을 소개를 해야 하니까 네. 약간 사이드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사이드로 나가서 오늘은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우기술은 공식적으로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예. 사실상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입니다. 네. 자회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키움증권 같은 회사인데요. 키움증권의 지분은 51.66%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0.01호로 절반가량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영업이익의 거의 80%가 넘게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차트를 보면서 다우기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좋네요. 예, 수급도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좀 빠졌긴 하지만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먼저 2006년도의 주가 상황을 주봉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06년도인데요. 네. 2006년도에 7천원을 고점으로 해서 장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자본 총계가 약 2,300억 정도에 준합니다. 즉 자본 총계라는 건 이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를 한 거죠. 네. 자본 총계가 정확하게 2,307억 정도인데요. 예. 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중요한데요. 예. 4년간 순이익을 점검해 보면 2006년도에 300억, 이후에 511억, 802억, 작년에는 442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도 뭐 최소한 400억 이상의 안정적인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IT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006년도에 50억에서 2009년도에 126억까지 중간에 경기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자본 총계가 최근에 작년도 말 기준으로는 4,353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 이상 거의 2배가량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중간에 등락이 좀 있었긴 하지만 네. 주가는 2006년도의 고정권력인 7,000원 대비해서 지금 뭐 20% 정도밖에 상승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을 주가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PBR도 1배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자에게 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을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다가 이제 좀 꺼지긴 하는데 이 정도 뭐 어느 언저리 정도면 매수할 만한 자리가 맞나요? 네, 일시적은 뭐 통상 이제 주식 투자의 바이블적인 측면에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해보자면 네. 다우기술의 차트를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 50% 상승률의 50%가 단기적으로 깨지게 되면 네. 오늘은 뭐 밑으로 좀 더 내리면 8,400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이게 뭐 당연히 깨지겠죠. 예. 통상 지금 전일 같은 경우 21선이 깨졌고 그렇죠. 상승률의 50%인 8,400원권역이 오늘 뭐 분명히 깨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손절매하는 물량들, 약성 투자자들이 손절매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겠죠. 네. 뭐 그거를 중장기 투자자들은 주요 지지라인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약성 투자자들의 손절매 물량을 중장기 투자자는 결국 받아내면서 주식을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된다.
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오늘 뭐 한 8,400원 정도에서 한번 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기스 펀더멘털 대비 좀 못 가서 아쉬운데 앞으로 반영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중장기 투자자를 위한 종목까지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 있는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에 이어 남유럽발 위기의 진원지로 떠오른 스페인이 예정대로 국채를 발행했지만 발행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재정 적자 축소에는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유럽발 쇼크로 어제 국내 시장마저 크게 흔들리면서 외국인은 현물을 2008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7,500억가량 순매도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자버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부와 연쇄 개별 회담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어제 모두 끝냈습니다. 푸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6자회담 진전 노력의 의견을 같이 했었고요. 또한 원 총리와의 회담에선 중국의 대북한 투자와 경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서울 내곡, 세곡 2지구 등 2차 보금자리 주택 6개 지구 사전 예약 물량 18,000여 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되죠. 분양가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주변 시세의 60%에 조금 못 미치는 3.3제곱미터당 1,200~300만 원에 공급될 예정이어서요.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메가뱅크, 즉 초대형 은행 구상이 미국의 볼커룰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규제 법안이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일면서 시중은행들이 우리 금융지주의 민영화, 또 외환은행의 매각 등 은행권 M&A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종의 실질 부채 비율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500%에 달하는 등 외부 감사 대상 건설업체 13%인 230개사 정도의 재무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약 5조가량의 비용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KDI 보고서 내용 정리합니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스페인이 국채 발행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제2의 그리스다 이렇게 불리는 스페인인데요. 사실 유럽의 경제 대국이기도 한데 지금 뭐 제2의 그리스다라고 불려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긴 합니다. 자, 뭐 국채 발행 어쨌거나 성공했기 때문에 한 곱이 넘겼거니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면서요. 스페인이 예정대로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발행 수익률이 급등해서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신경들이 남아있음을 보여줬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은 이날 5년물 국채 23억 5천만 유로, 약 30억 달러 어치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국채 입찰에는 55억 2,200만 유로가 몰렸는데요. 하지만 발행 수익률이 3.532%를 기록해 지난 3월에 45억 유로를 발행했을 때 제공한 수익률인 2.816%보다 무려 0.716%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그리스에 이어 위기의 진원지로 떠오른 스페인이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이 이번에 원활하게 국채를 발행했지만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해 오늘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3%로 낮추겠다는 목표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 같은 남유럽발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가 더 증폭이 되면서 결국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7,500억이나 던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6일 국내 금융시장은 유럽발 쇼크로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04포인트 하락한 1684.7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네.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7,514억 원의 순매도를 통해 2008년 6월 12일에 9,731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1,14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3,551억 원, 2,723억 원의 순매수를 통해 올 들어 가장 많은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6일 국내 증시에서 2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상당수 주식 전문가들은 이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스발 재정 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가 리스크 강도도 이번 주 정점으로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연중 최대 규모의 매도, 약 2년 만에 최대. 어제 하루만 현물을 7,500억 던진 외국인. 점차 잦아들고 어제가 사실 정점이었으면 했었는데 간밤에 글로벌 분위기 보니까
오늘이 또한 더 큰 정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외국인들이 좀 돌아왔으면 싶네요. 자, 이제 조금 더 큰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중국에 가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했었는데요. 어제 방중 나흘째를 맞아서 이제 모든 회담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금 지금 북한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어쨌든 중국 최고 지도부와 연쇄 회담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의 얘기가 오갔는지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나흘째인 6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2차 정상회담에 이어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국가 최고 지도부와 연쇄 개별 회담을 갖고 6자 회담 복귀 방안 및 북중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전날 후 주석과의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진전 노력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 데 이어 이날 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투자 및 경제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이날 원 총리 회담에서 두만강 유역 라선 시의 경제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북한의 개혁 개방 의지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이 바로 2차 보금자리 주택 청약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팁들 또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오늘 주택 청약 시작되는데요. 이번 2차 보금자리 주택 청약에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서울 내곡과 세곡 2지구, 남양구, 진건 등 2차 보금자리 주택 6개 지구 사전 예약 물량 18,511가구가 가구에 대한 청약이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2차 보금자리 주택부터는 분양주택 14,497가구와 함께 임대주택 4,014구가 사전 예약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서울 강남권 2개 지구는 주변 시세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3.3제곱미터당 1,140만에서 1,340만 원. 네. 경기권 4개 지구는 75에서 80% 수준인 750만에서 990만 원 수준에서 공급이 됩니다. 사전 예약 일정은 세 자녀 및 노부부 부양 특별 공급은 7일부터 11일,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12일부터 13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토요일과 일요일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일반 공급의 경우 청약주축 1순위 가입자 중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미달될 경우에만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25일까지 청약을 받게 됩니다. 네, 2차 보금자리의 사전 예약이 오늘 스타트가 돼서 27일까지 계속이 될 텐데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사항은 어디에 어느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팁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전문가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내곡이나 세곡 2지구 등 서울 강남권 물량을 가급적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경우 미래 신도시 청약 탈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데다가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에서는 강남권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청약을 반드시 노리는 청약자라면 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기지구,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지구 등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중 구리 갈매와 남양주 진건지구를 우선적으로 노려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또 구리 갈매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정부가 아시아 최대 은행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은행의 몸집을 좀 키우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이른바 메가뱅크 구상이 조금은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또한 이와는 반대로 금융 규제안, 볼커루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의 메가뱅크 구상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은행 규제안인 볼커루를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요. 볼커루는 은행 간 인수 및 합병 이후 시장 점유율 등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민주정 산업은행장은 지난 5일 볼커루를 확정될 때까지는 M&A를 보류하고 시스템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내부 못 만들기 주력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앞서 신한이나 하나 등 다른 은행들도 M&A를 통한 초대 은행 육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커루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리한 메가뱅크 추진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건설업계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은 전망이 KDI로부터 나왔습니다. 건설업체 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빨리 나서야 한다.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부채 비율이 지금 무려 500%에 달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전에 알려진 바로는 건사들의 부채 비율이 한 200% 수준이라고 알려졌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부채 지급 보증한 부분을 감안을 하면 50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KDI는 6일 건설업체 부채 비율이 지급 보증을 감안할 경우 500%에 달해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외부 감사 대상 건설업체 중 13%인 232개사의 재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시급하게 건설사들 구조조정이 나서야 우리 경제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다는 소식 안타깝게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다우가 350포인트가량이나 빠지면서 3%대 급락했고요. 다른 나머지 지수들도 마찬가지 분위기였습니다. 유럽 ECB에서 기준금리 동결함과 동시에 유로존에 대한 유동성을 풀기 위한 어떤 채권 매입은 안 하겠다라고 일축한 것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요. 그리스에서는 또한 긴축안이 의회로부터 승인 통과되면서 아테네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 가운데 유로 달러 환율은 1.25달러까지 추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위기감이 뉴욕에서는 지금 공포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외신으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유럽의 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또한 강펀치는 맞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세기가 나와줄지가 궁금합니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